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 시사 고성국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쟁탈전을 벌였던 조국 혁신당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이 재보궐선거 평가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 오늘은 조국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제가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는 정치 Y,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건 속 궁금증 파헤쳐보는 사건 Y도 준비됐습니다. 끝으로 한 주간 화제 소식들 뉴스 키워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가 제거됐다. 이스라엘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지금 지난밤 있던 속보인데요.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성명을 내고 야히야 신와르가 이스라엘군에 살해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제 가자지구 남부 작전에서 하마스 대원 3명을 사살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의 신원이 신와르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신와르는 이제 작년 10월 7일이죠.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인데 이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군의 제거 1순위 표적으로 꼽혀왔습니다. 지난 7월 말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보이는 암살 공격에 폭사한 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승계한 인물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유럽 주요 국가들까지도 이 신와르의 사망을 확인한 다음에 이 하마스에다가 인질을 석방하라 이렇게 일제히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4년 반 동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를 잘 모르는 김건희 여사가 권우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내기 위해 계좌를 맡긴 것일 뿐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일단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또 범행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이제 파워포인트까지 동원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까지 더해서 4시간 동안 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던 무렵인 2020년 2월에서 9월 2차 주포 김모 씨가 1차 주포 이모 씨와 이제 통화한 내용 이런 것들을 공개했는데 통화한 내용이 뭐냐면 걔는 그거지. 왜냐면 아는 게 없지. 걔 뭐 먹은 것도 없을 걸. 괜히 뭐 하고 권호수가 사라 그래 갖고 샀다가 뭐 하고 팔았지 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여기서 말한 그 지칭한 걔가 이제 김건희 여사를 뜻하는 겁니다. 네, 검찰이 볼 때는 이제 범행에 활용됐을 뿐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이런 판단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 여사는 범행에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됐을 뿐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문 투자자 손모 씨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 여사뿐 아니라 모친 최은순 씨, 또 양모 씨 이런 다른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들도 주식은 잘 모르지만 이 돈은 좀 있고 권 전 회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손 씨는 대량의 자금을 활용해서 공격적인 거래를 해온 전문 투자자고 시세 조종을 논의한 문자 메시지 같은 이런 객관적 물증이 있고 또 관계자 진술도 뒷받침되지만 김 여사는 주범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번 처분을 두고 검찰은 이른바 레드팀 회의까지 열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이렇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어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그에 앞서서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해서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이런 세 가지 사항이 실천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김 여사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 한동훈 대표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예, 별다른 입장 표명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당장 이런 이 모든 발언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 없다 이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 이뿐 아니라 어제 이 검찰의 불기소 관련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좀 부당했다 이런 인식이 또 깔려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후속 조치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이 이제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요. 어제 1심 판결이 나왔죠. 예, 지금 재판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를 안 뒤에도 바로 대응을 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이 서울시 전체를 담당하는 만큼 이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 내용을 볼 때 사고 우려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또 사전에 다양한 부서의 안전 대책 수립을 지시했고 당시 지시가 비현실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고 보고를 받은 뒤에도 김 전 청장이 이제 경찰 기동대를 급파했거든요. 그런 지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가 커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인물 중에 유죄를 받은 것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한 사람뿐인가요? 예, 일단 책임자급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서 법원은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이 안전계획 수립 등의 의무가 없다면서 무죄를, 그리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사고 예견과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서 금고 3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해당 재판에서는 법에 명시된 책임 유무가 유무죄를 갈랐는데 이번에는 이 지휘 고하보다는 실질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쟁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반발했는데 재판은 물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이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김 전 청장에 대한 이런 이 책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강 작가가 이 노벨상 수상 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네요. 네. 한강 작가는 이제 올해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이 노벨상 발표 3주 전에 이미 선정이 됐거든요. 네. 이 상의 수상을 하기 위해서 드디어 나왔는데 굉장히 쏟아지는 관심이 좀 여전히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또 취재진을 피해서 조용히 수상식장 안으로 들어섰고 이 노벨상 소감으로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노벨위원회에서 수상 통보를 막 받았을 때는 현실감이 들지 않아서 그저 침착하게 대화를 나누려고만 했다. 전화를 끊고 언론 보도까지 확인하자 그때야 현실감이 들었다. 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집필 계획도 공개했는데요. 이 60세까지 이제 한강 작가가 6년이 남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다 이런 계획을 전했습니다. 네. 5% 안팎의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국이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이 나왔습니까? 예, 중국 정부가 각종 부양책에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질 않자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네.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회사에 올 연말까지 2달 동안 340조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5%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돈을 푸는 동시에 또 부동산 침체가 금융위기로 당장 전이되는 걸 일단 막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위해 보증금을 확대하고요. 또 주요 도시 낙후 지역에 100만 가구 주택 개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고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가을비답지 않게 많은 비가 오겠고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지만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2도, 광주와 부산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고요. 내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비교적 무난한 출근길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분기점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재 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크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순산터널 부근에서 용담 터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보니까요.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쪽으로 정체입니다. 이후로 신갈에서 수원 쪽으로 주춤하다가 남사 진이 부근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경부 동탄 터널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기흥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서울은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쪽인데요. 연희램프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었습니다. 정릉램프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평가 그리고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오늘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대개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변은 없었다. 뭐 이렇게 그 텃밭에서 다 각 양당이 이겼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왔는데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변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선거 과정 전체를 보면 특히 호남 지역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온 대단히 의미 있는 선거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이른바 본전치기를 한 거죠. 자신들의 텃밭에서 네. 수성을 했으니까 본전치기를 했는데 이제 부산 금정과 강화 선거는 뭐 좀 차치하고 거기에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 네. 금정은 단일화를 해서 그 민주당 후보가 됐고 우리 강화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좀 천천히 언급하고 우선 그 호남 지역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후보를 낸 곳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조국혁신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그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본격적인 경쟁을 하겠다. 네. 또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방선거에서 다당제가 정착되는 그런 시발점으로 삼겠다. 나아가서 이제 전국을 3분지게 하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지방선거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3분지계의 하나의 축으로서 네.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 하에 이번 지방선거에 재보궐선거에 참여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선이 물론 목표긴 했지만 당선보다는 득표율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30%의 득표가 목표였거든요. 네. 호남 지역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특히 재보궐선거에서는 뭐 선거 과정이
감흥은커녕 전혀 그러니까 뉴스거리가 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네. 그런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가히 대선급이다 이렇게 그 평가될 만큼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고 호남의 유권자들도 이런 재보궐선거면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 자신들이 이렇게 대접받은 적이 없다. 그래요? 유권자로서. 그래서 호남정 지역에서 모처럼 선거다운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선거였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호남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공천 곧 당선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거나 무소속 후보가 된 적도 더러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무소속 후보도 당선 후 민주당에 입당을 하거나 사실상 민주당 후보와 그렇죠. 그래서 다를 바가 없는 당선되면은 민주당 입당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내걸고 선거하는 무소속 후보들이 그러거나 많이 있었어요. 뭐 어쨌든 그 후보가 민주당과 경쟁을 하려고 하거나 민주당을 뭐 공격을 하거나 이런 선거 구도가 형성되지는 않고 네. 민주당 후보와 다를 바 없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적은 있었죠. 네. 그렇지만은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물론 목표는 뭐 그 윤석열 정권과 싸운다 뭐 이런 목표가 공동의 목표가 있겠지만 네. 그러나 뭐 명확하게 다른 정당이지 않습니까? 다른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아닌 정당을 호남에서 과연 얼마나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아닌 정당이 얼마나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30%였는데 결과는요. 곡성은 35%가 넘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한 것이고 영광은 실패했죠. 영광은 뭐 26.5% 정도 해서 30%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요? 예, 30% 못 미친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곡성에서 35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30%가 이제 곡성에 넘었고 영광에서 30%에 육박하긴 했는데 영광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낙선이라는 아쉬움보다도 30%를 넘겼으면 하는 그것은 막판 민주당의 조직력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민주당이 뭐 이재명 당대표가 4번인가 영광을 방문하고 뭐 전남 광주 지역의 그 민주당의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총동원되고 그 전국의 국회의원들과 각 그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한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조국혁신당과는 전혀 뭐 비교가 안 되는 조국혁신당은 지역위원회 아직 하나도 없는 조직이 하나도 없는 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뭐 조직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열세에서 막판에 민주당이 엄청난 이제 물량, 엄청난 이제 뭐 그 당력을 총 집중하는 이런 그 조직력을 가동하면서 거기에서 좀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쉽다. 곡성은 30을 넘었고 목표치, 영광은 좀 아쉽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세 당이 경쟁을 해서 3등을 한 부분은 별로 아쉽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결과가 민주당이 당선되고 진보당이 2등했잖아요. 영광에서. 그래서 그 세 후보가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이변이 아니라고 할 만큼 세 후보가 비등비등 초박빙이었거든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현지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민주당을 찍지 않는 비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진보당으로 가느냐 조국혁신당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진보당이 1등하거나 조국혁신당이 1등하거나 이렇게 분석을 했었어요. 애초에는. 민주당은 2등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조직표가 마지막에 조직력이 가동되면서 그 예상치 못하게 민주당이 이제 표를 많이 가져갔는데 그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중에
누가 2등하고 누가 3등하는 것이냐라는 건 뭐 큰 의미는 없는데 다만 이제 진보당은 그 지역의 영광 지역에 좀 독특한 선거 운동을 오래전부터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개월 전부터 예. 수백 명의 전국의 진보당 당원들이 영광 지역에 가서 농촌 일손 돕기를 쭉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농민들의 마음, 농민들 표가 그 진보당으로 확고하게 기울어 있더라고요. 그 현지에서 제가 확인해 보면 진보당을 분명하게 지지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확고하게 진보당을 네. 지지하는데 거기에 영광 지역의 광역 도의원, 그러니까 전남 도의원이 2명 있는데 네. 그중 한 명이 또 진보당입니다. 아하. 근데 이 진보당 의원이 지역 활동을 엄청나게 잘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역시 그 지역에서 그 진보당 도의원에 대한 신망이 매우 높고 네. 그 또 선거운동도 열심히 해왔고 해서 진보당 표가 그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진보당이 1등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네. 네. 역시 이제 민주당 조직력에 좀 밀렸죠. 근데 그러한 그 진보당의 독특한 선거 방식, 그러니까 영광 지역의 좀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그것이 일반화돼 시켜서 진보당 2등했고 조국혁신 3등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그래요. 좀 알겠습니다. 어렵죠. 일반화돼서 평가한다면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3등이야?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영광 지역에 영광에 진보당 도의원이 있고 수개월 전부터 농촌 일손 돕기 뭐 숫돌에 칼을 갈아준다 뭐 고추를 따준다 뭐 등등 여러 일손 돕기를 해왔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선거 운동이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그것이 농민들의 마음을 아주 깊이 제대로 파고들었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좀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목표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예, 본다. 희망을 심어놨다고 본다. 이런 평가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시는 호남 거군요.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대안 세력으로서 평가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후보를 냈다가 단일화를 해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연히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단일화는 너무 잘 된 것이고 다만 그 단일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후보는 사실 무명인 그 정치 신인이었거든요. 한 번도 선거에 나온 적이 없었고 네. 그에 반해서 이제 민주당 후보는 그 총선에 2번씩이나 출마를 한 경험이 있는 그 인지도가 제법 있는 이름이 알려진 후보였죠.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후보와 인지도가 거의 뭐 제로인 후보와 그냥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론조사 말고는 다른 단일화 방식을 뭐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최대한 그래도 그 유권자들에게 좀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정도는 공개 토론을 해야 토론을 한다. 하고. 예, 토론을 해서 후보의 역량에 대해서 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인지도가 너무 차이 나니까 그 토론을 공개 토론을 하고 그를 평가할 수 있는 배심원단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어느 후보가 구청장에 더 적합한 후보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민주당에서 그걸 거부를 하면서 한 번에 그 이제 유튜브 공개 토론 한 번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였는데 그래서 한 번의 공개 토론을 가지고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후보 그 토론회를 본 사람들은 이건 뭐 제가 조국혁신당 의원이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마 다 그걸 알 수 있을 텐데 토론을 본 분들은 토론회에서는
조국신당 후보가 압도했다. 만약에 이 토론회를 이재명 대표가 봤더라면 이재명 대표도 조국신당 후보를 지지할 찬성하지 않을 수 그래요? 없었을 거다. 이렇게 그 압도를 했었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로 입장이 약간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좀 논란도 있었고 뭐 단일화 한다 그러다가 파기했다가 또 다시 하고 뭐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무슨 신뢰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훼손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그 절대로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대표가 무조건 수용하자. 뭐 정말 대승적인 결단을 한 것이고 대의 단일화라는 대의에 조금도 거기에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늦춰서도 안 된다. 그래서 조건 없이 뭐 민주당이 그 조국신당이 제시한 조건들을 사실상 거부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조건 없이 무조건 단일화에 합의하겠다.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하자는 방식대로 사실 했죠. 그래서 뭐 그거의 과정에 대해서는 뭐 신뢰가 훼손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단일화인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전한 단일 후보인데 선거 결과는 표차가 상당히 크게 나버렸지 않습니까? 크게 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좀 예상 밖이었고요. 왜냐하면 그 선거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에서 박빙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표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 선거 결과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부산 금정이 일단은 뭐 부산 지역에서도 가장 보수세가 센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때도 표차가 굉장히 많이 난 총선 때도 표차가 많이 난 지역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뭐 이 후보의 역량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부산 금정에 역량을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곡성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전선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돌이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그쪽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선거운동을 했더라면 결과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곡성 같으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 조국혁신당은 그 단체장이 하나도 없는 신생 정당이고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혁신당의 영광 곡성을 민주당이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조국혁신당에게 뭐 양보해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 그 두 당의 대표가 거기에 총력을 집중했더라면 그랬다면은 전체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이 다 승리할 수도 있는 그런 아쉬움이 민심은 제가 금정에 몇 차례 갔었는데 그 뭐 바닥 민심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된다면 보수세가 센 곳이라고는 하지만 뭐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예상보다는 좀 표차가 크게 나왔죠. 이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나면 이제 뭐 결과에 따라서는 당 지도부의 지도력이 좀 강화되기도 하고 좀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국 대표의 그 리더십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뭐 호남 지역에서의 그 우리가 30%를 넘기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우리가 그 예상했던 목표했던 그에 미달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선거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간 그런 가장 기여도가 큰 사람이 있다면 조국 대표였거든요. 조국 네. 대표 본인이 영광과 곡성에서 한 달 살이를 하면서 네. 선거를 전면적으로 지휘했었고 또 실제 현지에서 가서 느껴보면 후보도 후보지만 조국 대표 때문에 조국 혁신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였던 일당 독점 체제였던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네. 물론 진보당 케이스는 좀 독특한 케이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네. 민주당 아닌 정당이 30%를 넘는 35%를 얻거나 여기 이제 진보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30에 약간 미달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라고 저도 그것은 이제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의 그 어떤 기여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조국 대표의 존재감이 확인된 그런 선거여서 그러면 조국 대표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도 여전히 이 호남 지역에서 있다, 확인했다 이렇게. 물론입니다. 조국 대표에 대해서 호남 지역이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리더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평가하고 그걸 인정하고 또 지도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네. 그런 그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를 치룬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전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즉 그 호남 지역 두 군데에서 수성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인가 네. 봐야죠. 예. 다만 이제 금정에서 당력을 좀 더 집중하지 못해서 이제 패한 점. 네. 그 인천 강화는 뭐 예상보다 거긴 또 표차가 적게 났더라고요. 네. 거기가 표차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20-30% 차이 날 수 있는 데인데 거기는 네. 한 자릿수밖에 차이가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그 보수가 우세한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압승을 했다고만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하, 예. 물론 이제 금정에서는 표차가 많이 나긴 했지만 그럼 뭔가 전략적으로 전 선택과 집중하는 그렇죠. 그런 예.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 좀 이 그런 더불어민주당과 걸로 이재명 보입니다. 대표의 아쉬움이 좀 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영광에 가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영광 가고 네. 한 번은 이제 1박 2일로 가고 현장 최고 회의도 하고 예, 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영광에 많이 간 거에 비하면 득표가 50%를 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민주당을 선택 안 한 사람이 약 60%에 육박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이제 일당 독점, 그러니까 공천 곧 당선이라고 하는 그 구도가 이제 깨졌다라고 볼 수 있고 예. 이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에서의 그 경쟁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신호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관계없이 이제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호남 정치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됐다. 네. 이렇게 이제 정치적 알겠습니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 모두의 삼국지의 제갈공명의 3분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대담을 시작하셨는데 위초고 세나라로 또 삼각 정립 체계가 구축되듯이 이제 그런 그 단초를 좀 열려는 선거였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잖아요. 그게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당의 아주 단단한 구조에서 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양당에 맞서는 이 3당 체제로 전환시켜갈 수 있을까요? 이제 당장 닥친 선거는 26년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가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뽑는 건데
기초의원은 3분직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26년 선거에서 광역과 단체장을 3분직에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기초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기초는 네. 3명도 뽑고 네. 4명도 그리고 뽑고 기호가 가나다로 가고 뭐 그런 점이 있어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3명 뽑는 데서 중국신당이 1명을 예. 차지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알겠습니다. 30% 득표하면 가능하다. 예, 뭐 스텝 바이 스텝이란 말도 있으니까요. 오늘 재보궐선거 말씀 듣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저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일하고 있고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우선 선진국들이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기후변화에 대응되는 산업을 먼저 발전시킨 선진국의 회사, 선진국의 산업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할 때, 한국 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기후변화와 관련된 규제를 맞추지 못하면 사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얼마나 미래에 전망이 있느냐,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질 때 다 기후변화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점점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내가 기후변화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 이런 거를 충분히 주변에 많이 퍼뜨리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선거를 할 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해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변화는 여름철에 날씨가 너무 험해져서 우리의 이웃들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저지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재산의 위협을 받는 그런 문제가 우리 기후변화로 굉장히 깊숙하게 가까이 다가온 시대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 기후변화다라는 것도 마음에 좀 꼭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부 서해안과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가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가을비답지 않게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곳곳에 쏟아지면서 강원 중북부 동해안과 산지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을 전망이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10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이 되겠고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 남해안은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강원 높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조금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지만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대구 22도, 광주, 부산 25도, 제주 28도 등으로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무척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한 주간의 정치 이슈 그 속에서 정말 궁금한 것들을 풀어드리는 정치 Y, 정치 Y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그 안 해본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김준일 평론가 아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화로 이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전화로 해서. 전화 토론은 안정적으로 가능하신 거죠?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Y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서정욱 변호사? 뭐 저는 이번에 그 보수층이나 아니면 이제 진보층도 다 위기감을 느끼고 직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현재 그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11월 달에 선고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지지층이 결집했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문제나 여러 지금 지지율 문제 이래서 이게 보수층이 대결집을 해서 예상보다 이제 그 압도적인 표차로 부산에 승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4월 총선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도 4월 총선 때 민주당이 뭐 18석 중에서 15석 정도가 뭐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다. 뭐 많이 10석까지 가져올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재수 의원지였고 한 석만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수 결집이 그때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다라는 거는 뭐 분명해 보이고요. 제가 주목한 거는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당의 꼬리표가 없었긴 하지만 사실상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보수 대결이 이제 뚜렷했잖아요. 단일화까지 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득표율이 50대 4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4%포인트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난번에 4월 총선 때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체 득표율의 격차가 5%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 선거에 서울시 교육감은 귀책 사유가 진보 교육감한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제 보수 쪽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게 마냥 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보시면 여전히 차갑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언론들은 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결과는 그렇게 분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이유를 보니까 지금 이제 김준일 평론가한테 제가 추가로 좀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투표율이 워낙 낮아서 이렇게 의미 있는 분석이 안 된다 그런 취지들이 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은 보수가 유리하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투표율 독려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투표율이 낮았고 조직표가 소위 말해서 서로 결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비슷하게 지난번 4월 총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투표율이 낮든 높든 비슷하게 지금 민심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예. 네, 서정욱 변호사.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낮으면요. 정교조라든지 조직이 있잖아요. 진보 좌파는 이제 그 확고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그 진보가 불리한 게 아니라 투표 낮았을 때 이런 문제 있고 그다음에 진보는 이제 그 완전하게 단일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두 분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그 물론 두 개 합치면 비슷할 겁니다. 거의 50%예요. 당선된 분도. 저는 박빙의 승부라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하고 대담을 나눴는데 대다수 언론에서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패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황운하 원내대표는 애초에 조국 혁신당이 세웠던 목표 30%를 곡성에서 달성했다. 그리고 영광에서도 좀 아쉽지만 근접했다. 그래서 3자 정립이 적어도 호남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는 그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이런 상당히 좀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는 그렇게라도 평가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선거는 결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한 주차가 됐든 뭐
몇십 프로가 뭐 퍼센트 포인트가 차이가 됐든 패배는 패배한 거고요. 내용이 좋지 않았다라고 저는 봐요. 결과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호남의 대표 정당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서 이번에 선거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호남의 유권자들은 호남을 대표한다라고 인정을 안 한 거죠.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역 선거의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조국혁신당에는 호남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조국 대표도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호남 출신 뭐 정치인이 없는데다가 호남의 지역구도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아니, 조국혁신당 열심히 하는 거 알겠는데 왜 호남을 대표하지? 라는 의구심이 실제 있었어요. 제가 뭐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그래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득표를 했지만은 그거를 설득하는데 힘들게 이제 실패했다고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 박빙의 승부 아니면 40% 이상을 해야지 내후년의 지방선거에서 좋은 자원들이 조국혁신당에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격차로 거의 뭐 10에서 20%포인트 차로 졌다라고 하면은 조국혁신당에 굳이 가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남아서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겠죠. 네, 서정욱 그러니까 변호사. 이거는 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그렇게 저도 보시네요. 이제 그 황운하 원내대표의 말은 자기 합리와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조국 대표 선고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3부의 그 제일 이제 그 먼저 제기된 사건 1번입니다. 그래요? 예, 남아 있는 사건 중에 제일 오래된 사건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선고가 돼가 기각이 되면 2년의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황운하 원내대표도 선고일이 송철호 울산시가 잡혀 있어요. 만약에 이분도 실형 3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의 원투 두 분 다 구속이 돼 버리면 제가 보기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을까? 의미 있게 상당히 그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아주 절체절명이 저는 위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금정구청장 선거도 짧게라도 좀 두 분 좀 짚어주십시오. 이 표 차이가 예상외로 크게 났습니다. 22%. 서정욱 변호사. 뭐 근데 그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본인의 뭐 공인 것처럼 이야기할 저는 그래 안 봐요.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는요. 네. 누가 뭐래도 이게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저는 만약에 부산에 졌어도요. 한동훈 책임이 아니고 대표.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 보고 이겨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이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그 우리 숨어 있는 보수층이 대결집에서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이런 민심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아니 그동안 친윤계에서는 이번 선거 만약에 금정구에서 지면은 사실상 한동훈 사퇴해야 된다, 무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선거 결과 나오니까 그것도 대통령, 이것도 대통령, 저것도 대통령 말씀하시는 분들이 느는 것 같은데 아니 당대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영향을 줬겠지만 이런 악전 고투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으면은 인정을 해야죠.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이거가 만약에 졌으면 한동훈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겼으면은 그 공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유의미한 것은 지난 4월보다 득표율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정구에서. 그렇다라고 보는 거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선거 전략이 어느 정도 유효했다. 그거는 이제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런 것도 유효했다고 평가를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요? 이 친윤계가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한다고 지금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가 친윤계인가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도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지면은 예전에는 뭐 이거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번에 보궐선거 지더라도 본인이 계시니까. 저는 한동훈 뭐 다른 분들이 책임이라고 한 적 없어요. 다른 많은 친윤분들은 한동훈 지기만 해봐라 이렇게 기다렸던 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이거는 이기든 지든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더 많은 공을 가지고 하든 그거에 책임을 지든 하는 게 맞는데 결과적으로 이겼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칭찬해 줘야죠. 그리고 60%대 득표율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선거 전략이 유효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강조하는 그 선거 전략은 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차별화를 하고 또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얘기를 전원으로 들어보니 그 금정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보수층, 또 노년층이 이제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만약에 여기서 부산 금정구에서 지면은 한동훈 정치 생명 끝날 수 있다. 한동훈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꽉 막힌 정국이고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매일 도배가 되는 상황에서 보수층은 한동훈에게 그나마 희망이라도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정서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진짜 대통령을 만약에 비판한다면 투표 가서 이렇게 안 해줍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저는 공을 굳이 뭐 서로에게 누구 때문에 이겼다 저다 이게 공다투는 게 낯간지러운데 굳이 한다면요 후보도 묻히면 안 돼요. 윤일은 후보가 이게 참 이게 지역구 관리가 아주 좋아요. 저는 굳이 본다면 양윤. 윤석열, 윤일은 양윤이 1등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그리고 이제 박수영 의원이나 부산의 의원들이 네. 동을 하나씩 맡아서 다 했어요. 아하. 저는 모두의 공인데 이게 뭐 내 거다 이런 좀 낯간지럽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국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면담 또는 독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면담 또는 독대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는 3가지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게 이제 대외 활동을 자제하라. 그리고 그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쇄신하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해명을 협조하라. 이 3가지를 요구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정은 변호사. 먼저 이제 그 대외 활동을 이번에는 중단이라는 말 썼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영부인 그 부부 외국 순방이나 이런까지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제가 보기 김정숙 여사처럼 혼자 영부 얘기 타지 말 혼자 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정상적인 부부 외교는 저는 필요하다. 따라서 무조건 이게 중단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면 황모 씨라는 분도요. 그 강릉에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 아들이에요. 그럼 이게 윤석열 라인이지 왜 그분이 갑자기 김건희 라인으로 둔갑합니까? 저는 대통령실에는 윤석열 라인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에는 이게 의미를 모르겠어요. 진상규명에 협조해라는 게 네. 뭐 특검을 하겠다는 건지 또 특검은 아니래요. 그럼 뭘 협조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 구체적인 의미를 좀 설명해야 된다. 납득이 안 되는 제가 어떻게 그 의미가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3가지를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김준일 평론가. 일단 뭐 진상규명부터 얘기를 하면은 크게 2축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의 발언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잖아요. 공격 사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에서 지금 당무감사도 하고 윤리위도 소집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조를 하라 뭐 이런 거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명태균 씨가 연일 이제 뭐 폭로 이런 뭐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해명을 한번 했다 하면은 다 오히려 논란이 커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명태균이랑 2번밖에 안 만났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바로 다음 날 이게 거짓 해명으로 바로 반박이 됐잖아요. 뭐 네. 박완수, 김영선,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만 해도 최소 4번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뭐 친오빠 논란 이게 뭐 오빠인지 윤석열 오빠인지 친오빠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것도 막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이렇게 좀 해명을 해라. 명태균에 대해서도 지금 뭐 당무감사에 착수한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 라인이 없다라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거는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 용산에는 2가지 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라인과 워너비 김건희 라인. 김건희 라인이 못 돼가지고 김건희 라인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 이 2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뭐가 됐든 실제 있든 없든 뭔가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없다라고만 저렇게 친윤 핵심인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 분들이 없다라고만 하면은 이 사태가 해결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예. 예. 아니 있든 없든 조치 없는데 무슨 조치를 취해요. 있든 없든 조치를 취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우리 옛날에 그 최순실 최서원 씨도요. 그때 뭐 최서원 라인이라고 다 했지만 지금 지나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다 박근혜 대통령
이 다 했지. 따라서 야당의 저는 상당히 부당한 프레임 공격인데 거기에 그 우리 여당 내에서 한동훈 대표 측이 야당과 같이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 운명 공동체인데 그게 어떻게 라인이 구별되겠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라인밖에 없다 봅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를 친윤으로 딱 규정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김준일 평론가는 그럼 친한이신가요? 아니 저는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맥락에 따라서 제가 뭐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뭐 솔직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응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 의견에 동의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외 활동 자제가 이제 해외 순방도 가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대외 활동 자제가 어느 정도까지인 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는 뭐 대외 활동 자제나 여사 라인 정리만으로 해결될 때는 지났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제 불기소로 이제는 특검을 이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그런 건데, 좀 굉장히 한가한 얘기를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는 우리 전격 시사의 패널들께서는 그런 무슨 꼬리표 달고 토론하시는 것은 조금 넘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좀 소화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김준일 평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어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토론입니다. 김준일 평론가께서 먼저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총평을 하자면요. 검찰은 여사님을 바보로 만들었고요. 스스로도 바보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불기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주가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조범으로 이제 기소된 그 손모 씨, 유죄가 나온 손모 씨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억 원의 돈을 그냥 일임에서 맡겼는데 1차 주가 조작 때는 4,700만 원 손해가 나니 갑자기 천사 같은 펀드 매니저가 4,700만 원을 메꿔줬고요. 2차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했는데 그 사람들은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니 최은순, 김건희 두 사람의 통장에는 23억 원이 남아있더라. 이런 천사 같은 그 펀드 매니저를 저한테 조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주포 김모 씨, 민모 씨들이 다 유죄로 인정된 그 거래 7초 매매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본인들이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건 본인이 했다라고 하거든요. 검찰은 선택적으로 김건희 여사 증언만 받아들입니다. 김건희 여사 본인이 했네. 그리고 그때 그들을 기소했던 검찰들은 의사 연락이 있었다. 권오수와 김건희 두 사람의 의사 연락이라고 한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범죄를 모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했던 검찰과 지금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사차장이 지금 이렇게 무혐의로 판단한 검찰이 그럼 뭐가 왜 달라졌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은 바보 행세를 하고 있어요. BP 패밀리도 나는 뭔지 모르겠다, 팬클럽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보 행세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 사건은 이제 세 가지를 말하면, 첫째는 이제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이 탈탈 털었는데 그때 기소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손모 씨가 방조로 항소심이 바뀐 건 있지만 판단이고, 물증, 증거가 새로 나온 거는 전 정권에 하나도 없었다.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손모 씨는요, 처음에 70억 대출 받아서 공범들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매매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런 게 정권사 직원하고만 통화가 있지 그 공범들하고는 전혀 통화 내역이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범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녹취가 많아요. 거기에 보면 김건희 여사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오히려 유리한 녹취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은 증거와 팩트를 보고하죠. 있는 죄는 있다고 없는 죄는 없다는 게 검찰이잖아요. 뭐 저는 소신껏 어제 레드팀까지 운영했어요. 1, 2, 3차장 다른 부장들까지 이래가지고 소신껏 내린 거다 이래 봅니다. 네, 어제 검찰이 한 4시간 가까이 이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까지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두 패널께서 전혀 다른
그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김준일 평론가 다시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짧게 반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관여 안 했다 뭐 이런 증거도 있는데 반대로 최근에 이제 JTBC나 언론 보도로 많이 나온 게 예를 들면은 그 주가 조작 선수인 김 씨가 수배 시절에 작성한 편지는 내가 가장 우려한 거는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만 깜빵 가는 상황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BP 패밀리, 소위 말해서 BP 패밀리에 김건희 여사가 5명 중에 1명으로 민모 씨도 들어가지 못한 주범 중에 1명인 민모 씨도 못 들어간 데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반대 증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100%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은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거예요. 검찰이 원래 그렇게 수사해서 유죄가 100% 아니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그동안 검찰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유독 이게 검찰은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체리피킹 하듯이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불기소 무혐의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김건희가 아니라 김준일이 이런 거 했으면은 제가 나만 알겠습니까? 바로 구속이에요. 바로 구속. 사람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원래 이제 그 주가 조작이나 범죄자들은요 유명인이 있으면 그분들을 방패막이로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BP 패밀리나 또는 이제 우리만 엮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이게 그 증거가 아니고요. 그냥 범죄자들이 하는 방패막이로 하는 이야기지 그게 물증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님이 민모 씨 주포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7초 매매 통정했다고. 거기에 보면 이제 민모 씨한테 권오수 회장이 사라고 이야기 노는데 그 민모도 기소가 안 됐어요. 제가 판결문 9명 보면 민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모도 주포도 기소 안 했는데 어떻게 김건희에서 기소합니까? 이거는 뭐 저는 법리적으로 분명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검찰이 어제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검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번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게 다시 그 야권의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 공세로 나올 것 같고 또 한동훈 대표 쪽에 그 강력한 또 내부 문제 제기에 직면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후에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그 특검법을 막 개별 특검이 한 13개인가 14개인가 될 거예요. 또 막 몇 개를 더 추가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상설 특검이라 해가지고 거기도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한 몇 개를 해가지고 상설 특검 2개 특검을 막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검에 많은 걸 넣을수록 무리하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 명태균 씨 억마더라도 아무런 이게 범죄가 될 만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거든요. 지금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농단이나 아니면 이게 공천에 정확하게 개입했다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특검에 열수록 오히려 반대 명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거부권을 하면요. 전에 4표가 이탈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저는 4표 이상 이탈은 어렵다 봐요. 만약에 이 특검이 그대로 통과되면 13개 혐의가 그대로 되면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 중에 절반 이상 압수수색 당할 겁니다. 워낙 혐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혐의가 많아질수록 이게 무리하게 특검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찬성표가 늘어나지 않는다. 전에처럼 그 정도는 올 겁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불기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 설명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검법 민주당에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안을 보지 못했다. 뭐 신지호 부총장도 차분히 냉정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읽힙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이제 반대한다, 원천적으로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제 불기소, 검찰의 불기소는 이거는 엄청난 자충수가 될 것이고 지금 뭐 민심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23억 원이 통장에 꽂히는데 이게 이거 한 번도 의심을 안 하고 그렇게 했느냐? 이거는 뭐 정황 증거도 있고 말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민주당에서도 전략적으로 다른 특검보다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지금 집중한다라고 하고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 의혹은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독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 짧게라도 토론하고 가겠습니다. 명태균 씨 그 사태인데요. 예, 김준일 평론가. 예, 명태균 씨가 이제 갑자기 좀
자중 하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보수 유튜브에 좀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 내가 충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친오빠였다 또 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본인의 신변에 좀 위협을 느껴서 정권에 조금 아부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 지금 증거가 이 정도 나왔는데 명태균 씨를 수사를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것도 창원지검이 빨리 조속히 수사를 안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특검에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명태균 사태도 특검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니까요. 지금.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지금 들여다 본다라고 지금 4,000개 강혜경 씨가 제출한 4,000개 녹취록 들여다 본다라고 하는데 시간 질질 끄는 게 지금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특검에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네. 진행이 안 되면 특검 가야죠. 국민들이 원하는데. 그런 취지로? 예, 서정훈 변호사. 아마 제가 보기엔 명태균 이슈는요. 우리 태풍이 보면 소멸하잖아요. 아마 이게 곧 소멸하지 않을까.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팩트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가십거리 자기들끼리 강혜경 씨하고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파일이 4만 개든 4천 개든 그건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아마 이 이슈는 곧 아마 이 뉴스에서 사라진다. 소멸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짧게 말론할게요. 이게 가십거리다. 저는 친오빠냐 윤석열 오빠냐는 가십거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공천 개입 의혹이 있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있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언론이 뉴스타파나 몇몇 언론이 보도를 한 거는 창원 3단 지정을 사전에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 국정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아무것도 아닌 가십거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이런 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몇 언론들이 더 큰 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국정 개입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이게 태풍의 눈이 될 겁니다. 예. 점차 소멸되어 갈 태풍일 것이다. 아니다.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예. 자, 마지막 한 말씀씩 듣고 오늘 Y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이번 선거 결과를 다들 이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문제가 있고 국민의힘도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민심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좀 대통령도 정치를 좀 하십시오. 그동안 좀 대국적으로 좀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국적인 정치를 주문하셨습니다. 예, 서정훈 변호사. 꿩이요. 꿩이 이제 그 강을 건너는데 강이 아주 이게 얕아요. 근데 도중에 꿩이 강이 떨어져 죽는 일이 많대요.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자신감 가지면 건너갈 수 있는데 가다가 너무 멀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려다 꿩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고전에서 봤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개혁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멈칫하거나 되돌아서면 안 돼요. 4대 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충분히 저는 강을 건널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 전국 회의에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서정훈 변호사가 주장한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는 건지. 예. 오늘 Y 정치 Y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정훈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사건 속 숨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사건 Y. 오늘의 사건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손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난 사건, 경찰관 관련 사건 갖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천의 한 빌라에서 이제 흉기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4층의 가해자가 3층의 가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고 그 당시에 층간 소음이 발단이 돼서 이제 갈등 끝에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인데요. 네. 이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주목이 됐던 것은 2명의 경찰의 직무유기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경찰이 이렇게 사실상 도망 나오듯이 피해자들을 방치한 게 맞느냐 아하. 이런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최근에 이 두 경찰에 대해서 해임 처분이 확정돼서 또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층간 소음이면은 그냥 우발적으로 그날 딱 터진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있네요. 지속적으로 조금 분쟁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그날 당일 그러니까 2021년 11월 15일 경이었는데요. 낮 12시 50분쯤에 4층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 집 현관문 발로 차고 택배 집어 던지고 그리고 이제 혼자 있던 딸에게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이제 행패를 부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1차 신고도 했었고 그때 출동도 했었는데 단순 층간 소음으로 여겨서 이제 별다른 조치는 어렵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초동 조치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욕설과 소리 지르는 행위에 대한 폭력성에 대한 어떤 전조 증상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로부터 이제 3시간 30분이 지나서 또 다시 가해자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2차 신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2차 신고 과정에서도 일단 경위 1명 그리고 이제 경력 1년 미만의 이제 순경 1명이 출동해서 현장을 나오기는 했으나 그 상황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있었고 그때 제대로 된 진압과 보호 조치가 없어서 사실은 실제 그 엄마가 목 부위 등에 큰 상처를 입어서 굉장히 좀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 조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3층과 4층의 이웃이 이제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이제 그 갈등이 있었다는 건데 보통은 그러면 층간 소음에 고통을 받는 쪽은 3층 쪽이지 않습니까? 아래층? 그 아래층에서 이제 뭘 좀 항의를 하거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 사건은 4층에 살던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좀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층간 소음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가해자가 위층이고 아래층이 이제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제 아래층의 소음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어떤 갈등이 또 발생할 여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빌라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위층 아래층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집까지 찾아와서 난동 행위를 하고 욕을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또 피해자 측에서도 또 반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좀 악화된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1차 충돌이 있었고 2차 충돌이 있었는데 문제가 된 사건은 2차 충돌 때 이제 심각한 상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층도 피해자 측에서 뭔가를 대처한 것은 아니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는데 경찰이 봤을 땐 이것은 뭐 폭행이나 뭐 협박이나 그 형사 입건을 할 여지도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욕설도 하고 문도 차고 뭐 택배도 던졌다고 하고요. 다만 이건 층간소음이니까 별다른 조치가 없고 경범죄 처벌법으로 혹시 신고할 거면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철수를 한 상황이었고 이런 분쟁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러면 또 이제 격분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간 지나서 이런 흉기 들고 와서 가격을 한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2차 출동을 했잖아요. 2차 충돌 때, 그러니까 2차 출동 때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이 폭행이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많은 국민들이 CCTV에 봤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네. 이제 피해자 가족의 아버님을 데리고 경위가 1층으로 나갑니다. 그냥 피해 진술을 듣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때 이제 경력이 좀 짧은 여경인 순경의 직급을 가진 사람이 빌라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빌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남겨진 가해자와 이 남겨졌던 피해자 가족의 엄마, 딸이 현장에 있었는데 이 가해자가
피해 엄마를 흉기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때 여경이 이 장면을 보고 계단으로 내려오고요. 이 상황을 잠깐만요. 계단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도망쳤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왜 현장을 이탈했느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빌라로 내려오는 장면 그리고 비명 소리를 듣고 이 피해자 가족의 아버지가 계단으로 오히려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이 경위도 마찬가지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 피해자 가족이 있는 상황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1층으로 그 순경과 같이 내려오는 장면. 그래서 밖에서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목으로 흉기를 찌는 듯한 것을 재현하는 장면까지 CCTV 있는데 그때 다시 빌라로 들어가려고 하니 그 1층 문이 잠겨 있는 거죠. 입주민 네. 카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건 현장까지 들어가는데 대략 3분 정도 지체됩니다. 하하. 근데 3분이라면 흉기를 가진 사람이 흉기를 휘둘렀을 때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보호 조치를 안 하고 가해자를 즉각 제압하지 않고 1층으로 다시 나가가지고 빌라밭에서 태연하게 대화를 하고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특히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이제 경찰 입에서 그럼 내가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리는 게 맞느냐 이런 또 취지의 진술도 나와서 예.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갔다. 경찰의 자격이 없다. 어째서 이렇게 그 당시에 네. 테이저건이나 이런 게 있는데 쓰지 않았느냐 질책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제 그 피해자의 아버지와 그 경위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피해자 진술을 받고 있는 중에 그 순경은 있었는데 비명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경이 순경은 올라가요. 이제 위층에 있는 피해자 엄마와 딸과 가해자 있는 곳으로 간 것이고요. 예. 그걸 목격했습니다. 가해자가 흉기로 찌르는 모습을. 예. 그 자리에는 그 직급 낮은 여경이 있었고 밖에서 피해자 아버지와 그 직급 높은 경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비명이 나니까 즉각적으로 오히려 피해자 아버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달려갔어요. 문제는 구하기 위해서 2명이 경찰관이 올라가지 않고 나왔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경찰이 어떻게 진술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무전이 안쪽에선 잘 터지지 않아서 바깥에서 이제 무전을 연락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 지원 요청을 네, 하려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진술은 하지만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직무유기죄로 형사가 기소가 됐습니다. 직무유기죄로 유죄를 공무원이 선고받긴 굉장히 어렵죠.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근무 혜택라든가 의무 방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직무유기죄 모두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될 경찰 공무원으로서 칼을 휘두르는 가해자를 제압하고 검거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고 결국 칼의 목 부위를 깊이 찔린 피해자는 여러 가지 큰 피해를 입게 됐고 또 추가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현장을 이탈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경찰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라는 사법적인 판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대법 확정 판결이죠? 네, 그렇습니다. 직무유기죄도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유기죄라는 건 형사로 이제 범죄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 경찰 공무원 2명에게는 징계 처분이 있었습니다. 징계 처분으로 해임 처분이 있었는데 이 해임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너무 과다하다라고 이제 경찰관들이 징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가 진행이 됐고 네. 최종적으로 최근에 대법원에서 해임이 적당하다라고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 아까 그 경찰이 그럼 우리가 대신 뭐 흉기를 맞았어야 됐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내용 중에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법원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경찰들이 소총,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8 권총 또는 3단봉을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가해자의 현장을 가서 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나갔다. 오히려 맨손으로 그 피해자의 배우자 남편은 맨손으로 가해자를 제압하다가 다쳤거든요. 그럼 일반 국민도 맨손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권총과 3단봉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현장을 이탈해서 뭐 무전 연락을 한다던가 이렇게 피해자를 범죄자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냐. 그것은 적법하지 않고 위법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건 대응을 들을수록 좀 이게 좀 어이가 없네요. 네, 일단 이 사건이 논란이 돼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일단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의 전문성과 이 범인 검거에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이 있어 왔느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이제 권총이 있어도 사실은 사용하기 굉장히 제약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엄격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격 없는 경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냐. 이게 여경 비하 논란도 처음엔 있었는데 여자와 남자의 문제가 아니더라. 둘 다 비슷하게 직무유기죄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훈련과 순간 판단의 미숙과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하다.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앞으로는 조금 더 권총이나 테이저건이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으나 뭐 현장에서 엄청 경찰들이 고생하시고 민생에서 굉장히 많은 그 보호 역할을 하지만 이 사건으로 사실 경찰들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가 됐었거든요. 그 점 때문에 이 경찰 공무원들에게는 이 지금 해임 처분이 확정이 되면 수년간 공무원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죄가 유죄가 나오고 이렇게 해임 처분이 확정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경찰이 과연 그렇게 흉기가 막 그 혈흔이 낭자하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있는 게 맞느냐. 그 경찰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또는 그 사회적 사명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이런 사건 현장에 출동할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둘 이상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전을 취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요청이 필요했다면 한 명만 나가면 되죠. 네, 그런 점도 기본적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나요? 현장에는 피해자 딸과 그 피해자 남편도 있었는데 아주 큰 상처는 아니어서 회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흉기에 직접적인 공격을 당한 엄마 같은 경우는 큰 피해를 입어서 이 뇌 손상도 일부 있어서 지능도 좀 상당히 뭐 4살, 5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고요. 이 살인 미수죄로 이 피고인도 징역 2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을 정도라는 것은 일단은 그 피해가 극심했고 또 그 피해자들한테 선처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 범인을 어떻게 그 제압 검거했나요? 경찰들이 했나요? 아니면 그 피해자가 했나요? 일단은 검거 과정에서는 일부 경찰의 도움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초기 단계에선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 상황을 막고 제압하고 이 좀 다쳐면서까지 이제 그 피의자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뒤늦게 들어간 경찰이 또 합세해서 같이 이제 체포해서 나오는 장면까지 CCTV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법제도적인 보완과 좀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들이 일어났잖아요. 좀 진전이 좀 됐습니까? 뭐 개선된 점이나? 일단 경찰에서는 일단은 경찰들에 대한 보호 장치도 적극적으로 이제 가져올 것이고 이런 테이저건이라든가 권총이라든가 무력 진압에 대해서 조금 더 위중한 상황에서는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실무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실제 이제 신규 경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해서 초기 대처 능력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훈련을 한다라고 대책은 세우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은 이제 언론에서 감시하고 모니터링해서 실질적인 실효적인 훈련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치 범죄자가 어떤 폭력과 위협적인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경찰도 그 순간에 얼어붙어서 무서워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훈련들 그리고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숙련된 어떤 무술이라든가 이 장비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훈련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정체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요.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매성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2, 3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매성 나들목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비봉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에 지쳐 바로 사고 영향입니다. 처리는 됐지만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 기흥 부근에서 죽전 쪽으로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강동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강변북로 방화에서 반포대교까지 50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행주에서 성산대교, 열교 부근 지나기 어렵고요. 그리고 한남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뉴스 키워드입니다. 019 김유나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4명 중에 1명의 노인이 한다 이렇게 나타났죠. 네, 예. 그 보건복지부가 노인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보통 3년 주기로 실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 조사가 2008년에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는 내 자신을 나와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응답이 한 9.2%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24.2%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나를 위해 쓰겠다 이런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8년 조사 때만 해도 장남한테 많이 상속하겠다라는 비중이 21.3%로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응답은 6.5%로 대폭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지금 그 노령층에 진입하고 있는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끼인 세대이다 보니까 그 부모를 부양해 왔긴 했지만 또 자녀한테 부양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는 특성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산을 그냥 내가 내 노후에 쓰겠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걸로 보입니다. 노인 가구의 경제력도 높아진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연간 소득이 3년 전만 해도 3,027만 원이었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3,469만 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 규모가 2억 6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으로 늘었고요. 또 부동산 자산 보유율이 97%까지 올랐습니다. 네. 또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이 몇 살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평균 71.6세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게 3년 전 조사에서는 70.5세였는데 1.1세 늘어난 겁니다. 네. 이렇게 그 노인의 경제 상태나 가치관, 건강 상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원하는 이런 복지 욕구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정책도 좀 다양하게 마련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보다 남성 고독사가 더 많군요. 네, 맞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 이건 제외를 하고 봤더니 남성이 84%나 됐고요. 여성이 16%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정도 더 많았던 건데요. 연령대별로는 60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0대, 40대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장년 남성층에서 이 고독사가 더 많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현황을 보면 인원수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는 3,300명대였는데 2023년에는 3,600명대로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한 보건복지부가 설명을 하기로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 고독사 자체가 늘어난 것도 있긴 하지만 과거보다 고독사를 인정하는 기준이 좀 넓어져서 그 자체로 늘어난 영향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혼자 사는 가구만 고독사라고 봤는데 지금은 거주하는 가족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다라고 한다면 고독사로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 사망자 100명당 수를 보면요. 오히려 소폭 좀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1.06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1.04명으로 아주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고독사가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 활동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좀 일부 반영된 걸로 보이고
또 그나마 다행인 게 원래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 자살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었는데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전 조사에서는 한 16에서 19%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4.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서 그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경향은 보이지만 여전히 고독사는 많고 그리고 남성들이 더 많다. 네. 예, 우리나라도 이제 노벨 문학상 배출국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참 독서 계절인데 학생들의 독서량은 줄고 문해력은 떨어지고 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학생들이 그 연간 읽는 독서량 지난해 기준으로 34권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3년 조사 때보다 14% 정도 줄었는데요.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학생 비율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서 이 독서량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또 아무래도 요즘 SNS를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디지털 매체 통해서 편리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이 독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독서량이 줄어들게 되면 성인기 문해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교육부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매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여기를 보면 그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을 받은 학생은 고2의 경우에는 2019년만 해도 77%를 넘었었는데 지난해에는 52.1%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네. 중3도 83%에서 61%로 뚝 떨어진 상태고요. 교총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이런 문해력 부족 때문에 웃지 못할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하고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왜 욕을 하냐 이렇게 저런. 네, 따진다거나 뭐 두발 자유화를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에는 이 두 발이 두 다리라고 잘못 이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육부가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기 이런 그 수업 과정을 좀 내실화해서 학생들의 책 읽기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한강 작가의 책이 6일 만에 100만 부 판매 기록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이 밀리언셀러죠. 그러니까 100만 부.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 걸까요? 정말 한 해에 한 권 나올까 말까 한 한 해에 수준입니다. 한 권. 네, 보통 출판계에서 5만 권만 팔려도 흥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10만 권 넘으면 말 그대로 대박에 속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100만 권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그냥 꿈의 숫자에 불과한데요. 그 1년에 출판되는 도서가 한 6만 종 정도인데 이 100만 권을 넘기는 책이 한 해에 한 권 나올까 말까한 수준이라서 확률로 보면 한 6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실제로 100만 권 넘은 책들 기록을 봤더니 2020년 이후에는 누적 부수로 이 100만 권을 통과한 책이 4종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100만 권 돌파한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이었고요. 또 작년에 100만 권 돌파한 책 중에는 만화 슬램덩크 단일본,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인기 때문에 이 만화 책도 이제 화제가 됐었고, 또 그 이전에는 뭐 2021년 출간된 불편한 편의점 1, 2권 합쳐서 100만 권을 넘겼었고, 2020년에 출간된 달러구트 꿈백화점 이것도 1, 2권을 합쳐서 1년 4개월 만에 100만 부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4종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강의 부커상 수상작이었던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 이전까지는 110만 부 팔렸다가 이 상 발표 이후에 40만 부가 추가로 발주가 됐고요. 소년이 온다도 60만 부가 팔렸다가 이후에 40만 부가 발주가 되면서 밀리언셀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상반기 근로자들의 임금이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그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 상승한 폭이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군요. 네, 경총이 분석한 걸 보니까요. 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이 작년보다 2.2% 오른 404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인상률로만 놓고 보면 지난해 2.9%가 올랐는데 올해는 2.2% 올랐으니까 이 오름폭이 좀 줄어든 겁니다. 특히 대기업의 성과급 감소가 주된 원인인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기본급 자체는 그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과급 같은 특별급여가 5.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특별급여액이 2022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56만 2천 원까지 올랐었는데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의 그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성과급에도 감소가 된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성과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업 규모별로 이 중소기업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는데 네. 대기업은 소폭 감소하고 중소기업은 늘다 보니까 이 격차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61%였는데 그 올해 상반기에는 62%로 좀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임금 격차는 한 40% 정도로 큰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급여나 일당을 받는 여성 임금 근로자를 봤더니 1,000만 명 돌파했다. 이런 통계도 나왔는데요. 올해 여성 임금 근로자가 1963년에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요. 오르긴 올랐는데 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이게 근로자 임금. 네. 반면에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있네요. 네, 채소 맞습니다. 가격. 네. 그 최근에 토마토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폭염 때문에 도매 시장 반입량이 평소보다 43%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가격을 보면 이달 중순 기준으로 토마토 1kg당 평균 소매 가격이 12,462원이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34%나 높은 수준이고요. 이렇게 계속 가격 오르다 보니까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토마토를 주재료로 하는 메뉴에서 토마토를 뺐습니다. 대신에 뭐 무료 음료 쿠폰 같은 걸 제공하기로 했고요. 뭐 샌드위치 전문점인 서브웨이도 원래 토마토 3장 넣었는데 2장으로 줄이고 이렇게 토마토 수급에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외식 그 메뉴들도 좀 변경이 되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렇게 올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오래 이어졌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토마토 없는 토마토 버거. 예. 지금까지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전격 기사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호성국이었습니다.